저는 지금 법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혼자 결정하고 내 말은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 조정 신청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66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8억짜리 펜션도 30년 부부도 그리고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TV 방송에도 나가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 교직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금 외로 나오는 명예퇴직 수당으로 통장에 2억이 찍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보람이 있었지만 늘 뭔가 아쉬웠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거든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꿈을 펼쳐볼 수 있을까?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리 펜션 해보면 어때? 남편이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펜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TV에서 본 프로그램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1박에 100만 원씩 받는 풀빌라들,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사장님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돈까지 버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업을 시작해. 조용히 살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0년을 애들 가르치면서 내 꿈은 미뤄뒀잖아. 이제 우리 제2의 인생도 살아보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춰섰어요.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해외여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숫자가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5월쯤이었을 겁니다. 뉴스에서 독채 펜션 예약이 폭주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텔은 다른 사람과 마주쳐야 하지만 펜션은 완전히 프라이빗하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로비도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설득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안전한 휴양지를 찾고 있잖아.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한 시대라고. 남편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난 안 좋은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하는 거야. 약속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해볼게. 우리는 주말마다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여러 물건을 봤어요. 낡은 펜션, 위치가 안 좋은 펜션, 가격이 터무니없는 펜션들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 펜션 단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곡 옆에 자리한 4개 동의 풀빌라였어요. 각 동마다 개인 수영장이 있었고 바비큐 시설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계곡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물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주인분이 급하게 파시는 금매 물건이라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매매 8억이면 가능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돈이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중개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물건 감정가가 10억은 나올 겁니다. 은행에서 8억까지 대출 가능하실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빚을 6억이나 지는 건데 괜찮을까요?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이었어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기 계약하자. 우리 할 수 있어.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을 믿어볼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살던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매도 계약을 했어요. 그 돈으로 펜션 사업에 보태고 우리는 펜션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인생 최대의 도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계약 후 2달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수영장 타일을 교체하며 남편과 함께 페인트 칠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2020년 7월 펜션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수영장 타일도 새로 교체했어요. 낡은 가구들은 전부 버리고 새 소파와 침대를 들였습니다. 돈이 물처럼 나갔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풀빌라 사진, 넓은 거실 사진, 바비큐 시설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찍어 올렸어요.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좋아요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예약 가능한가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8명이 묵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가능한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0통씩 왔어요. 1박 8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끼리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절실했던 거예요. 호텔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지만 펜션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으니까요. 3개월치 예약이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 달 매출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200만 원, 청소 인건비 300만 원, 수도 전기세 150만 원을 빼도 순수익이 1,750만 원 남았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반대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잘 될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8월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거든요. 1박 8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평일까지 예약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 달 매출이 3,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만 2,500만 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월급만 받던 제가 이제는 한 달에 2,500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들이 친구들 3명을 데리고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어요. 젊은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를 구워줬어요. 아들이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성공하셨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거 해볼까 봐요. 딸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진짜 대박이네요. 인스타 보니까 예약 꽉 찼던데.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 갈게요. 가족들이 인정해주니 더 힘이 났습니다. 그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성공시대 제작팀입니다. 사장님 펜션이 SNS에서 화제라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심장이 뛰었어요. TV 출연이라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KBS에서 취재 온대. 우리 성공 사례로 나간대.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어? 그냥 조용히 장사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홍보 기회야. 우리 펜션 더 알릴 수 있잖아. 일주일 뒤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세대에 조명 장비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PD가 질문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끝내고 펜션 시작하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 시작했는데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PD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은퇴 후 사업 실패하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성공 케이스시네요. 카메라가 남편을 비췄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떠난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 친 거 아니야?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잘 되고 있잖아. 2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TV 화면 속 제 모습이 당당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퇴직금 2억으로 월 2,500만 원 버는 펜션 사장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교사 시절 동료들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해요. 나도 퇴직하면 그렇게 해볼까 봐요. 친구들도 문자를 보냈어요. 역시 영숙이는 뭘 해도 성공하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냐? 방송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정말 잘 되고 있잖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5번째 동 증축하면 어떨까? 지금 대출 갚는 거 감안해도 돈이 남을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 지금이 기회야. 손님들은 넘쳐나는데 객실이 부족하잖아. 우리는 인근 땅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땅값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업이 정말 잘 되시네요. 이 정도 매출이면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총 대출 금액이 9억이 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 달에 2,500만 원씩 버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자만 월 450만 원이었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21년 4월 5번째 동이 완성됐습니다. 80평짜리 대형 풀빌라였어요. 2층 구조에 방이 4개, 거실이 엄청 넓었습니다. 실내 수영장까지 만들었어요.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1박 가격을 15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대가족 단위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3대가 함께 오는 가족들, 친척 모임, 동창회 모임까지 다양했습니다. 월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수익이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벌었어요. TV에서 보던 성공한 펜션 사장님이 바로 저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쯤이었습니다. 펜션 가는 길에 공사장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기도 펜션 짓나 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우리 펜션은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2021년 겨울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비수기라 예약이 줄긴 했지만 주말은 꽉 찼거든요. 하지만 2022년 봄 뭔가 이상했습니다. 4월 어느 날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됐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5월 첫째 주 예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빈 객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약이 왜 이래? 저도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발리, 푸켓, 다낭 해시태그가 넘쳐났어요. 국내 펜션은 이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6월은 더 심각했어요. 예약률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순수익은 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대출이자 450만 원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어요.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낮췄어요. 1박 1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는 6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펜션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 한번 둘러보자. 우리는 차를 타고 근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반경 2km 안에 펜션이 15곳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3곳이 넘었습니다. 골목마다 풀빌라 간판이 보였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개인 수영장, 바비큐 시설, 넓은 거실, 계곡 뷰까지 똑같았어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격 전쟁이 벌어졌어요. 옆 펜션은 1박 50만 원, 그 옆은 45만 원을 외쳤습니다. 저도 가격을 내렸어요.
1박 40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예약이 잘 안 들어왔어요. 손님들은 더 싼 곳을 찾았습니다. 7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해 봤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여보, 이거 안 되겠어. 이번 달도 적자야.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보자. 곧 여름 성수기 오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여름도 별로였습니다. 예약은 겨우 50% 정도 찼어요. 월 매출 1,800만 원의 순수익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손에 쥐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8월 말 큰 태풍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계곡 물이 불어나며 펜션 지하실로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관리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하실이 물에 잠겼어요. 보일러실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펜션으로 달려갔어요.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보일러 4대가 모두 물에 잠겨 있었어요. 전기 시스템도 고장났습니다. 다음 날 업체를 불렀습니다. 수리 견적이 나왔어요. 보일러 교체에 2,400만 원, 전기 시스템 복구에 600만 원,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에 자연재해 특약까지 넣어뒀었거든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보험금 받으면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해는 면책 조항에 해당됩니다. 보상이 안 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일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험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 된대. 자연재해는 보상 안 된대.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신음했어요. 가슴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을 안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 나서 저를 불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은 약물 치료로 가능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때문이었어요. 펜션 때문에, 빚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팔자. 더 이상은 못 버텨. 내 몸도 이제 한계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수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병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홀로 누워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9억 빚만 남는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펜션 태풍 피해로 수리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오빠가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펜션 사업 힘들다며 언제 갚을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금방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전화를 끊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한테까지 손 벌리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2022년 9월 수리를 마쳤습니다. 보일러가 새로 들어오고 전기도 복구됐어요. 하지만 예약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가을 성수기인데도 예약률이 30%를 넘지 못했어요. 주변 펜션들이 미친 듯이 가격을 내렸거든요. 1박 35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1박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으로는 적자였어요. 한 팀이 와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청소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어느 날 손님 한 팀이 체크아웃하고 갔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벽에 낙서가 있었고 소파에 와인이 쏟아져 얼룩이 졌습니다. 수영장 타일이 깨져 있었어요. 수리비가 또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씹혔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이 인스타그램에 악평을 올렸습니다. 시설 노후화됐고 사장 불친절함, 최악의 펜션, 별점 1점을 줬어요. 그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졌어요. 환불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11월 통장 잔액이 바닥났습니다.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돈을 구한다는 말일까요? 친정 오빠에게 이미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더 이상 손 벌릴 곳이 없었어요. 그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아들에게 손 벌리는 게 맞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말을 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대출이자를 못 내서 그러는데 이번 달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대출이 3억이에요. 이번에 집 사느라 빚이 너무 많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한참 떨렸는데 딸 생각이 났어요. 눈물을 닦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달 프로젝트가 없어서 수입이 아예 없었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도 힘든 거 알았어요.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해결해 볼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무심코 통화 기록을 내려다보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현주. 30년을 함께한 교사 동료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퇴직할 때까지 함께했던 친구였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친구가 받았어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나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가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우리 애가 유학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미안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내가 무리한 부탁했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펜션 사업 잘 안 되나 봐. 방송까지 나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SNS를 보다가 친구 계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이었어요. 드디어 샀다. 오래 고민했는데 질렀어. 행복해.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부러워요. 나도 사고 싶다. 친구가 대답했어요. 열심히 모았어. 자신에게 선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유학 자금이 없다던 친구가 명품 가방을 샀어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냥 빌려주기 싫었던 거였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도 없었어요. 저는 친구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대출이자 연체가 3개월째 됐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뭘 했어. 진작 팔았어야 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며칠 뒤 동생 집에 있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갔어. 혼자 있고 싶어. 저는 혼자 펜션에 남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계곡을 타고 불어왔어요. 텅 빈 펜션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2023년 3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최초 감정가 12억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매 9억 6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유찰됐어요. 세 번째 경매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유찰이었어요. 네 번째 경매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입찰했어요. 낙찰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9억 대출에서 3억 8천만 원을 갚고 나니 남은 빚이 5억 2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으니 결국은 9억 빚만 남은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다른 건물 벽만 보이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펜션 시작하면서 이미 팔아버린 우리 집, 아이들이 자랐던 그 따뜻한 거실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왔어요. 당분간 따로 지내자. 생각 좀 하고 싶어? 저는 혼자였습니다. 경매로 펜션을 잃었지만 빚은 5억 2천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해서 받는 공무원 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나오는 연금 전액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월세 60만 원을 내고 생활을 하려면 결국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시급 9,62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원 조금 넘었어요. 한 달 일해도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월세 6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빚 5억 2천만 원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취객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어요. 취객이 소리쳤습니다. 담배 내놔, 술 내놔. 젊은 손님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만나자.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저는 대답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해. 야간 근무하고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경비일 알아보고 있어. 65세면 아파트 경비할 수 있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생각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젠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을 보면 화가 나.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였어.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한 게 아니라 강요했던 겁니다. 남편의 불안을 무시하고 제 욕심만 채웠어요.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야. 작성해줘.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그 7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30년 함께 살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제 고집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 기일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합의하셨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고 빚은 반반 나눠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겨우 썼습니다. 남편도 서명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30년 부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내려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저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편할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빚도 외로움도 후회도 모두 사라질까요?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꺼내봤어요. 아들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다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던 태양이 이제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단에 서서 빛나던 시절이 있었고 펜션 사장으로 성공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까요? 제게도 내일이 올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건너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죽을 용기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살 이유도 없는데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구부정한 어깨였습니다. 4년 전 펜션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눈물이 났지만 닦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취객들이 카드를 던졌고 젊은 손님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줍는 순간 30년 교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새벽 편의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되니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아들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가족이 최고죠. 행복하세요.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족 사진에 없었어요. 손주 얼굴도 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 페이스북도 확인했습니다. 딸도 글을 올렸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화이팅, 잘 될 거예요. 저는 댓글을 달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제가 짐이 될까 두려웠어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퇴근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저는 퇴근하는 삶이었어요. 원룸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경비 일을 구했을까요? 혼자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남편은 남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남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 딸 생각도 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빚만 지고 이혼한 엄마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실패한 엄마, 무능한 엄마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펜션이 떠올랐어요. 계곡 소리, 수영장에서 놀던 손님들의 웃음소리, 바비큐 굽던 냄새가 생생했습니다. 그때가 꿈이었을까요?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펜션도, 아파트도, 남편도, 가족도, 행복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빚과 고독뿐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벚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도 저랬어야 했는데요. 함께 늙어가며 벚꽃을 보고 손을 잡고 걸어야 했는데요.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펜션을 사겠다고 우긴 것, 남편의 반대를 무시한 것, 증축하자고 설득한 것, 팔자는 남편의 말을 거부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신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 꿈, 제 욕심만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불안, 남편의 의견은 무시했어요. 결국 남편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망했고 모든 걸 잃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대 앞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장바구니에 과일을 하나 더 넣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 당신 좋아하잖아. 아내가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비싼데 뭐. 남편이 그냥 계산대에 올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서로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자를 다 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남편은 이미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부부는 끝났어요. 제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원룸 창문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혼자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요. 돈을 벌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성공하려다 행복을 잃었어요. 꿈을 줬다가 현실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랄 뿐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퇴직금 통장에 목돈이 찍혀 있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은퇴 후 사업은 신중해야 해요.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처럼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이지 마세요. 가족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을 잃으면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펜션을 포기하고 남편과 조용히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남은 돈으로 여행 다니고 손주 보러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갔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